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라디오를 켜놓고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다른 일에 집중할 때면 딱 그 부분이 들리질 않습니다. 다른 곳에 주의력을 빼앗긴 거죠.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 출구를 찾을 때면 그 음악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반대로 옆 사람과 다른 대화를 하다가 고속도로 출구를 놓치고 지나쳐 버리기도 하죠. 인간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을 여러 곳에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식을 하거나 레크레이션을 할 때도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외쳐야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고요. 또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오기 위해서 눈에 띄는 광고물을 내걸거나 샘플이라도 나눠줘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을 가져오고 주의력을 빼앗으려면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갖다라는 걸 pay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주의, 집중, 관심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게 비용이고 노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주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의 노력이나 비용을 벌고 있는 셈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 추운 화요일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마 밖에 나오신 분들은 체감하실 텐데요. 어제도 추웠고 오늘은 더 추운 것 같죠. 서울 동부권에는 올겨울 들어서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요. 또 호남 서해안, 또 제주도 지역에는 강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특히나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 만나시는 날이죠. 어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여러 가지 재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연 삼성은 그 위기를 제대로 이제 벗어나는 건지, 또 그동안에 거의 19개 혐의에 대해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요. 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쥐락펴락하면서 세계 경제를 지금 주무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매기려다가 한 달 유예한다라는 발표가 또 오늘 새벽에 나오기도 했죠. 앞으로는 반도체 분야에도 관세를 매길 거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또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런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 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연구 조직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로제에 또 예외를 둬야 한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경영계, 노동자 간의 입장 차이도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알파벳으로 써주셔도 되는데요.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요, 1월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것당 1,733원, 경유는 1,596원. 이게 16주 연속 상승세인 겁니다. 다만 최근에는 좀 국제유가가 약간 하락하기는 했는데 시차를 두고 기름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문제 나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국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할 때 쓰는 부피의 단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유소 가면 이것당 얼마 이렇게 써있죠. 영어로 한자나 한글로 두 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주유비와 관련된 사연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59 하나님이 정답 100번 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이 널뛰기입니다. 널뛰기.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죠. 뉴욕 증시도 비슷한데요. 급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국의 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 소식에 네.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1.2% 하락했고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0.76% 빠졌습니다. 개장 초 급락세였어요. 주요 지수 2% 내외로 네. 빠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이날 오전 이제 이 막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멕시코가 이제 전화 주요를 통해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지수가 빠르게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스크가 다 해소된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장마감 이후에는 캐나다도 한 달 만에 한 달 정도의 관세 유예를 받았지만 불확실성,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었던 마약 문제 그리고 불법 이민 문제 차단하기 위해서 만여 명 국경에 배치하겠다라고 둘 다 얘기했어요. 네. 두 국가다. 그러면 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역 적자.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해서 제품 만들어라. 그럼 관세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줄 거 줄고 받을 것 받자는데 아직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입니다. 2023년 기준 무려 420조 넘게 이득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가 2위예요. 여기도 220조가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뭘 내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한 달 내로 나올 것인가 이건 미지수고요. 어쨌든 뭐 중국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현지 시간 이제 4일 0시부터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아마 주요리 막판 주요리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우리나라 먼저 된설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출발은 좋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1포인트가량 올라서 2,485선. 코스닥은 이제 1.9% 낙폭을 좀 하락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사실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다 팔았거든요. 오늘은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좀 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떨어졌던 종목들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세네요. 네, 삼성전자가 2.9% 급등하면서 52,500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다만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떨어진 낙폭의 절반 정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증시도 변동성이 커졌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더하더라고요. 또 엄청 떨어졌다 또 엄청 또 회복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금이라더니 관세 전쟁에 금은 오르는데 왜 비트코인만 떨어지느냐. 네. 어제 이제 달러와 금만 올랐고요. 증시 그다음에 각국 통화 멕시코 통화는 뭐 사상 최저까지 캐나다 통화는 20년 내 최악일 정도로 통화 좋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해지니까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비트코인 10만 달러 내줬습니다. 어제는 9만 3천 달러까지 이제 붕괴되기도 했는데 지금 또 10만 달러 회복했어요. 네. 참 회복력이 빠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알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도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에 가상자산이 이틀 새 한 670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이제 증발했다라는 건데 반면에 이제 금 가격은 온스당 2,800달러에 근접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안전자산 역할을 기대했습니다만 최근 하락세에서는 이제 이를 좀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이게 제한된 이제 한정된 이제 재원으로 봐서 좀 가치 상승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멕시코 관세 부과 시점이 한 달 유예됐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은 뭐 빠르게 10만 달러를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 알트코인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 또 많은 또 손실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적지 않은 수의 코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그 뭐 한 1-20% 움직일 때 그게 다 청산돼 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죠. 어제 사실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코인 시장이 급락하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제 한 그 가상자산 거래소는 입금이 잘 안 될 정도로 아이고야. 네,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디를 가든 항상 주목받는 사람. 오픈 AI, 챗GPT 만든 그 샘 얼트만. 오늘 우리나라 와서 특정 기업들하고 뭔가 협업을 발표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오픈 AI 협업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뛰어요.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 제품 사다 쓰는 건데. 샘 얼트만 이제 CEO가 이제 어제 일본 거쳐서 한국을 방문해서 오늘 아마 지금 SK, 삼성전자, 카카오와 같은 주요 기업들 AI 협업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이번 세 번째 방안이고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오픈AI 워크숍입니다. 사실은. 그걸 빌미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샘 올트먼이 지금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품목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대신한 AI 전용 단말기 만들겠다. 그리고 독자 이제 인공지능 칩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건 뭐 투자, 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손정희 회장이랑 투자와 관련된 이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오늘 아마 이제 SK 최태원 회장과 만나서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공급 협력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은 이재용 회장과 만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일단은 이제 이 2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픈 AI 모델을 삼성 제품에 탑재하는 방안 그리고 AI 전용 단말기 생산과 그리고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취약한 게 AI 칩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 주가 어제 뛰었거든요. 다 떨어졌는데 아마 AI 챗봇 칸 하나에 자사가 만드는 것보다 오픈 AI 것을 좀 탑재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픈 AI도 좀 다급해졌어요. 네. 그동안 유일한 일이었는데 네네네. 중국이 갑자기 따라오니까. 저사양으로 굉장히 고사양의 이제 이 생성형 이 AI를 만들어내면서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아시아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까지 일본 지금 싱가포르엔 지사가 있고요. 아마 연내 한국에도 지사 설립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삼성과는 오픈 AI가 밝힌 것처럼 어떤 AI를 구현할 자체적인 단말기 개발 그리고 자체적인 칩도 개발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파운드리나 스마트폰 같은 어떤 제조업이 또 필요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전부 다 엔비디아에만 줄 서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올해 말까지 지금 손님이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딥시크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사양으로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편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국가들도. 또 하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랑 집값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데이터를 밝혔네요. 맞습니다. 아니 왜 이 시점에 자, 한국은행이 새롭게 개발한 거시경제 분석 모형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면 집값이 최대 0.4%포인트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계산해 보면 금리 한 단계 낮아지면 집값 최대 0.4%포인트 오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이제 이 그 시점 왜 이제 한국은행이 이런 시점에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을까가 궁금하잖아요. 네네.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여부 좀 검토해야 돼요. 추경까지 거론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변화가 부동산 시장,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리면 집값이 0.4% 정도 낮아진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BS 김준범, 강나루, 성민수 기자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증시도 좀 짚어드렸는데 모처럼 좀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거의 다 무죄였죠. 네. 근데 이게 원체 사안이 많고 거의 뭐 19개의 혐의라면서요. 네. 또 이게 2015년부터 거의 불거졌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딱 10년 네. 됐습니다. 이거 청취자분들이 어디까지 기억을 하실까요? 너무 복잡하죠. 좀 김준범 기자가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다 기억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저희도 예. 토론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기억을 되짚어야 되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금은 사라진 회사죠. 제일모직. 예전에 에버랜드를 가지고 네. 있었던 제일모직. 제일모직이랑 이제 삼성물산이 2015년에 합병을 하는데, 여기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의 존재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삼성은 결국 삼성전자가 핵심이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이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지배하고 있고, 네. 결국 삼성물산을 가지는 자가 삼성전자를 가지는 이제 그런 그렇죠.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를. 그러니까 2015년 전에는 이재용 당신의 부회장, 지금 회장, 지금 직함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가져야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이 중요한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모직 지분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뭐 꼼수라면 꼼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기로 합니다. 사실 뭐 삼성물산은 건설 물류회사고 제일모직은 뭐 옷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딱히 뭐 시너지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0.35 삼성물산의 가치를 0.35, 제일모직을 1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복잡합니다. 하여튼 제일모직이 3배 정도 더 가치 있는 회사다라고 합병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이라는 합병 삼성물산을 지배하면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목적을 이루었는데, 과연 이 합병이 정당했느냐, 합병을 일단 왜 했느냐, 그리고 합병을 할 때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이 정말 정당했느냐, 그리고 1대 0.35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최대한 싸 보이게 만들고 제일모직은 최대한 비싸게 만들어야 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그 계열사의 회계를 최대한 좀 일종의 뻥튀기를 했다. 그래서 합병 자체가 부당했다. 부당합병 사건. 그다음에 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바이오 자회사의 회계를 부풀렸다. 회계 부정 사건. 이걸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의 와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정농단 사건도 끼어 있고요. 근데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만, 이 부당합병 회계 부정은 법원의 어제 한마디로 요지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고 가정이긴 한데 시나리오와 가정으로 유죄를 때릴 수는 없다. 증거가 명백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 그리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 상당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1심도 무죄가 나왔고 2심도 완전히 무죄가 나와서 사실 검찰의 완패입니다. 완패. 네. 그래서 이게 또 승계만을 위한 합병도 아니었고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네. 두 회사의 합병 필요성도 회사만 놓고 보더라도 있었다라고 또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왔고요. 근데 제가 예, 좀 성민주 기자.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그 전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길게 보면 29년짜리 얘기예요. 29년째. 네. 1996년에 그 삼성 에버랜드라는 전환사채 발행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제일모직이 과연 그냥 그 전에 있던 제일모직이냐?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그 요게 있었던 1년 전에 그 정확하게 2년 전이죠. 2013년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 부문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이죠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던 회사는 삼성 에버랜드였고 네. 이 회사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음으로써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였죠. 네.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 이건희 전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 승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삼성 에버랜드는 이재용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 건설회사였던 삼성물산이 3.5%를 또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물산과 삼성 에버랜드를 합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시작해서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을 합쳐서 그 에버랜드가 사실 제일모직 패션 부문을 흡수한 건데 그거를 이제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꾸고 그 회사의 값어치를 뻥튀기 한 다음에 뻥튀겠다고 하면 좀 가치 판단이 들어간 얘기긴 하지만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걸 뻥튀기 하기 위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 가치를 뻥튀기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들고 있는 물산의 값어치를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합병을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그 25년을 거슬러 가서 설명한 것이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도 이제 90년대 후반의 일이었는데 이것도 오랜 재판 끝에 무죄. 네. 당시 법률로는 합법. 네. 근데 결국 삼성은 그 길을 찾아서 경영권 승계를 해왔던 거고 결국은 당시의 법률로는 그게 무죄였다.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게 또 이제 2025년까지도 이어지는 거였죠. 그게 이제 2심에서 또 한번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2015년부터 시작됐던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 방법론 하나하나를 뜯다 보니까 19개의 혐의가 생겼던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게 그 사이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고의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쟁점이 크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강나루 기자. 예.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이것도 회계적인 거라. 네네. 일단은 그 1심이 있고 이번에 2심에서 이제 또 무죄가 나온 건데 그 언론들도 분석하는 게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회계 부정 혐의다라고 또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015년에 4조 5천억 규모의 평가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전에 이제 한 2011년 12년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과 이제 합작으로 차린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그러니까 종속 기업에서 관계 기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이익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은 이건 분식 회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계를 이렇게 부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계 처리상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가치가 높아진 거다. 생긴 결과다라고 얘기한 거죠. 재량껏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에피스를 이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반영을 해서 이게 이제 회계가 가치가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원은 이게 이제 뭐 아까 이제 김종원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도적인 은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도 항소심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19개 전체 혐의가 이제 무죄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 약간 좀 이제 더 헷갈리는 게 투자자 국가 소송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제 난처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계 네. 사모펀드인 엘리엇 메이슨 이런 펀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죠. 그러니까 제일모직 그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우리 펀드가 손해를 봤다. 네. 근데 그게 1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졌습니다. 일부 배상을 하는 판결이 나왔죠. 근데 이번 판결하고는 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미스매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중재재판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최대한 이재용 회장에게 좀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을 최대한 싸게 보이려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외국 엘리엇이라든지 메이슨 이런 곳들이 손해를 봤다. 결국 한국의 잘못 때문에 외국의 투자 자본이 손해를 봤으니 한국의 정부가 그들에게 일부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삼성물산을 의도적으로 싸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삼성물산 예.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 예, 근데 이재용 회장이 1, 2심 무죄 받은 것은 그거는 꼭 그렇지 않다. 그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합병 비율을 정해질 수 있는 거고 그걸 누가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제 무죄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딱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뭐 가장 큰 사건, 뭐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당시 박근혜, 최순실, 개명한 최서원 씨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도 판결은 이 합병이 꼭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에서는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있다고 봤는데 경영권 승계의 목적은 있었지만 그건 이제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예. 한 거고 이번에 봤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다 한들 양 기업의 합병 필요성도 있었다고 본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벌을 주기 위해서 행위를 쪼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이 수사를 그 사안에 따라서 쪼개서 해서 기소를 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꾸준히 이재용이라는 사람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삼성이라는 조직이 예전에 구조조정본부, 그 전에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 등이 동원돼서 그룹 차원에서 움직였는데 그럼 요 행위에 국정농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그때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뇌물 혐의가 뭐였냐면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를 삼성이 청와대가 움직이도록 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서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이끌어냈다. 그게 사실 그 ISDS의 중재재판정에서도 그 중요한 그렇죠. 그 팩트로 받아들여진 걸로 전해지거든요.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 판결은 그러면 무효하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정부가 좀 깎아보려고 ISDS 그 중대재판정에 다시 신청을 했더니 엘리엇에는 거의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많이 깎았는데 한 1,00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영국 법원에서 다시 그 소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디슨 캐피탈 또한 거의 요즘 환율로 따지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 그러니까 그 정부가 한 2,000억 원을 그 삼성에 관련한 행위 때문에 그 외국 헤지펀드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투자자 국가 소송과 이건 완전 별개인 건지 아니면 이번 2심 판결에 따라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졌던 그 1심에 이제 항소심이 또 갈 텐데 우리나라 정부가 불복했으니까 그럼 거기선 좀 우리 정부가 유리해지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자 국가 소송도 그렇고 이번 소송도 그렇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2심이고 3심이 남아 있고 투자자 국가 소송도 아직 항소심 남아 있어서 뭐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애매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두 재판이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네. 또 국가 투자자 소송에서 국제 투자 소송에서는 아니야 그건 좀 문제가 있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영향 미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한 사건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사건이 있는데 왼쪽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약간 오른쪽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이런 식의 약간 좀 언밸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미스매치 언밸런스인데 결국 한국의 재벌 체제가 낳은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말 괴물 같은 짬뽕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가는 1번 카드부터 10번까지 쭉 연쇄가 돼서 시작점 종점까지 끝났는데 1번 카드부터 10번 카드 중에 한 3번 카드는 뇌물로는 유죄야. 7번 카드는 국제 투자자로 보면 이건 문제가 있어.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다 봤을 때 이게 자본시장의 논리에서 이거를 꼭 유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거는 좀 이미 이상하긴 하지만 뭐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판단이거든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비현실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 밥상 중에서 일부 좀 상한 음식도 있고 네. 맛이 안 좋은 음식도 있고 썩은 음식도 있지만 그 전체 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먹을만해. 적법해. 이걸로 이제 손님 접대해도 돼. 이렇게 또 본 건데. 특히나 어제는 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개별 법인으로 보고 그 법인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이루어지던 시점으로 돌아가면 사실 삼성그룹은
그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 개개인의 회사가 개별의 회사가 이사회 통제를 받아서 독립 경영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미래전략실이라는 그룹 자체의 조직으로 하나는 덩어리로 움직였단 말이죠. 일사불란하게. 예, 그런 점을 좀 그 당시의 시점에서 좀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이제 앞에서도 전체 이제 밥상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전에 잠깐 거래 정지를 당할 정도로 이제 회계 부정이 있었고 그게 금융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과징금 처분이 있었는데 그게 또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럼 끝나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애매한 게 작년 8월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과징금 취소하면서도 회계 처리 임의 변경한 건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어제 판결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행정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심 있고 쭉 이어질 텐데 이 좀 다 정리되지 않은 얘기들이 어떻게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정리될지. 그러니까 또 이번 2심에서는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네. 증거 수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적법한 증거로 채택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이거는 뭐 상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는 가겠죠. 그 김종민 기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검찰의 완패라는 이제 그 언론들의 이제 좀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사실 삼성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길게 재판을 벌일 정도면 사실 입증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이게 예상되는 게 이제 분명한 건데. 네. 1심 전에도 사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인가요? 그 공장 바닥에서 이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이제 백업 서버를 확보해서 제출했는데 그 증거 능력이 1심 때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에 2심 때도 또 여전히 이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의혹이나 그럴싸한 게 있어도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그거를 해내지 못했다는 이제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또 특히나 이제 1심에서 그러면 무죄 선고 받았는데 그럼 2심 때는 뭐 한 거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검찰이 사실 항소 이유서만 해도 한 1,300쪽 정도 냈고 이제 증거도 2,300개를 새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뒤집지 못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이게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이게 불기소를 권고했었는데 이제 기소를 한 또 첫 번째 사례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해서 했는데 이제 1심, 2심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검찰한테는 엄청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또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 이재용 회장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이제 동일인으로서 이제 지배력과 그룹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나아가서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정미님이 삼전 주식은 어떻게 계속 떨어지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미성님은 무죄 판결 났는데 앞으로 삼성 주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가 거의 한 2%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4.5%까지 오르고 있고요. 물론 뭐 재판 판결 영향이다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일단 뭐 관세가 미국에서 이제 유예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들려와서 삼성전자가 강세고요. 삼성 SDI, 삼성중공업, 삼성 SDS 등등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 우리가 이야기를 참 원탁 기자들에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AI 측면에서도 뭔가 좀 보여주는 것이 없고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알 수는 없는데 삼성의 해명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메모리 분야도 점점 위기가 커지면다는 진단이 나올 때마다 삼성이 했던 얘기는 경영자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1심, 2심 물론 이제 3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심, 2심까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많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그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까지 실력 발휘를 못했다라는 삼성의 해명이 저는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실력 발휘하시면 돼요. 근데 과연 그러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실적 부진의 방어막으로 논리를 써왔던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더 부담이 강나루 기자.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막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서머올림피크도 이제 많이 덜어졌는데 여전히 그대로네 아니면 더 부진하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더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러 차례 이제 재판도 받아야 돼서 제대로 경영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급여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책임 경영을 더 전면에 나서서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과거와 같은 컨트롤 타워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번에 HBM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이 방해 요인이 된다. 또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이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또 중요한 계기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삼성이 좀 힘들었을 때 그 삼성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의 내부로부터의 위기는 거의 이병철 회장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내부로부터의 위기. 예. 그러니까 예전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그 외부 기업들과의 경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외부 경제 상황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의 위기가 찾아온 거였는데 지금의 위기는 순전히 그냥 삼성이라는 회사가 내부에서 최상단에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잘못돼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그 뭐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를 부활시키면 되는 거냐? 지금 이제 사업지원 TF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잘 못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그런 거냐? 물론 그게 일견 타당성은 있지만 또 이런 조직을 또 만들었을 때 이 조직이 또 생존하기 위해서 과연 삼성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이 컨트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총수 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경주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지만 사회적인 감시가 그만큼 또 더 커져야겠죠. 박기숙님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니 사업에 집중해서 반도체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반도체 이야기도 또 해봐야죠. 삼성전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적인 그 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알파벳 한자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국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할 때 쓰는 부피 단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뉴스에서도 항상 이것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 숫자를 알려드리는데 최근에 16주 연속 기름값이 또 상승세에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운전자 또 운송업계 부담도 커지고 있죠. 이혜진님 남편이 기름값 아낀다면서 새벽 5시에 통근버스 타러 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470님은 정답 배럴입니다. 라고. 배럴은 이제 우리가 국제유가 소식을 전할 때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그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옛날 표현으로 이제 드럼통. 예, 그 드럼통 하나가 1배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1020님이 가끔 답을 모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경제상식 퀴즈 답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항상 2부 시작할 때 정답을 알려드리고 있죠. 근데 1020님이 오늘은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네,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두 글자 혹은 알파벳 한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695님이 눈이 엄청 와서 차가 너무 막혀요. 눈길 조심하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느 지역인지를 안 써주셨어요.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좀 정보를 좀 전해드리는데 오늘 한파특보가 또 내려져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눈이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또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잘하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뒤처지면서 이제 HBM 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더 속도를 내야 하는데 과연 이 52시간 근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냐, 이걸 풀어야 하는 거냐, 부문별로 예외를 둬야 하는 거냐. 어저께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죠. 역시 핵심은
52시간 근로제였고요. 결론은 안 났죠? 그게 뭐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내는 자리는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이제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이 법 제정에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52시 같은 근로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또 민주당의 그 어떤 입장이 그 뭐 52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기본 스탠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토론회가 사실은 결론이 안 났어도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저는 그 특이한 게 그 당 대표가 좌장을 맡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은 좀 그 중도에서 뭐 우양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사실 그 반도체 특별법 이번 이슈에서도 좌장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도 왜 이거를 이제 몰아서 일을 할 때 안 되는지 자기도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 뭐 이런 말이 많이 기사가 됐어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에 이제 여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뭐 반도체 분야에서도 좀 일이 몰릴 때는 좀 이렇게 유연하게 몰아서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일이 좀 없을 때는 쉬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추면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를 비친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방법론적인 거는 추후 또 논의해서 정해지겠지만 결국은 이제 반도체의 좀 그 노동 시간을 좀 유연하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거의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일각에서 주장이 되는 것도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쟁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에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도 같이 비교를 좀 해봐야죠. 가장 대표적으로 타이완 기업들도 좀 비교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건 좀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김준범 기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논점이 좀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HBM 등등의 그 어떤 고사양 반도체의 부진이 52시간제 때문이냐,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주 52시간제는 무조건 유연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예외두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약간 섞여 있는데, 어쨌든 해외를 보면 뭐 타이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 52시간 혹은 주 40시간 그 근로시간 한도에 대해서 유연함, 탄력성, 예외성을 우리보다는 더 많이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그러니까 뭐 화이트 칼라 예외라고 면제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해서 돈 잘 버는 뭐 억대 연봉 이런 분들은 아예 근로시간 제한을 안 받는 조항도 있어요. 물론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는 동의하에. 네. 우리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비유연하고 비탄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좀 국제 기준에서 좀 뒤떨어진 측면이 있고, 당연히 어떻게 일하다 보면 어떤 직업에 따라서 특정 시즌이 바쁘고 특정 월이 바쁘고 특정 요일이 바쁠 때는 일을 몰아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쉬게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분명히 많이 뒤처지는 게 맞고, 다만 TSMC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삼성전자는 일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냐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원인은 아니죠. 원인일 수도 있죠. 근데 원인의 그 비중이 한참 떨어지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2시간제 때문에 삼성이 뒤처졌다라고 하기에는 뭐 국내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하이닉스 비롯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부터 삼성은 따라가야 하는데 52시간제가 발목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업계에서 만약에 그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게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면 사실 생각해볼 만한 게, 그러면 반도체 업종으로 한정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연봉으로 한정을 할 거냐, 그 범위를 생각해보면 사실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공장에서 그 산업재해도 많이 일어났었고 날 우려도 있는데, 그럼 반도체 업으로 정해서 그렇게 풀어줬을 때 그 오히려 이게 연구진들보다도 뭐 그런 노동자들을 더 일에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실 반도체 업이 보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만한 성과가 나올 것인지도 전 좀 고민스러운 게, 그 얼마 전에 딥시크
그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그게 이제 저사양으로 이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고 그 반도체 시장도 엄청 출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시장도 삼성이 그 HBM 시장을 놓쳐가지고 이게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도입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연구개발 인력이 외국 같은 경우 밤낮 없이 일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밤낮 없이 일해도 되나? 그 만약에 밤낮 없이 일하면 그런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 그리고 또 반도체 업의 그 발전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방식인지도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걸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한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 훌륭한 성과가 나올 것인가는 또 별개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좀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 52시간제를 좀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텐데, 그 근로자분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 직원들 더 열심히 일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상규 님이 실제로 공공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경쟁력 차이는 연구원들이 그 연구에 집중하는 시간 차이인데 공공은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민간은 연구 성과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결과는 뻔하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창영님은 연간 시간만 지키게 해주고 하청 근로자는 적용 안 되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주 단위 말고 연간으로 어떤 근로 시간의 총량을 늘리자라는 데는 또 이제 공감대는 좀 적은 것 같고, 다만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쓰도록 할 것이냐, 일종의 그거를 크런치라고 하나요? 크러쉬라고 하나요? 뭐 일 몰아서 하기?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생각의 격차가 좀 좁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기자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총량, 연간 총량만 넘지 않으면 봄 여름에 속칭 빡시게 일하고 가을 겨울에 좀 쉬는 건 저는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만 그 총량을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농반 진반으로 하는 얘기인데, 먼저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쉬게 해줄 게를 못 믿게 하니까 잘 못 믿잖아요 직원들이. 푹 쉬고 먼저 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면 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 막노동을 할 때도 그런 거 있거든요. 좀 네. 건설 현장에서 이것만 다 여기 치우면 일찍 퇴근해도 됩니다. 예비군 훈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님들 성실하게 훈련 받으시면요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을 좀 이용하는 거긴 한데, 그런 이제 크런치 모드 같은 것도. 근데 사실 이게 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게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좀 잃고 있다고 하는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게임 출시를 이제 목표로 해놨는데 늘어져서 조금 더 막판에 집중적으로 개발 인력을 투입을 해서 막 이렇게 연구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52시간제를 지키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개발 비용과 시간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현실인 거죠. 일리가 있죠. 네, 일리 있는 말이죠. 네. 그 노동계에서의 또 고민은 그런 그 몰려서 했을 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그 과부하나 과로로 인한 건강 이슈가 이제 생길까봐가 좀 그 우려가 있는데, 어째 대전제는 저는 진짜 직종이나 그 업종에 따라서 유연하고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칼에 뭐 자르듯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거를 규제를 과연 획일화하는 게 선진적인 규제인가 또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고연봉, 뭐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자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좀 풀어준다라든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본다라든지, 어느 정도 좀 유연함은 또 가질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또 일단은 노동계에서는 결국은 한두 곳에서 예외를 두게 되면은 전체적인 근로 시간도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 결국은 건강권을 또 해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난 정부 들어서 그 69시간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근로 시간에 대해서 사실 뭐 모든 근로자들이 그렇지만 또 특히나 이제 그 젊은 근로자들이 그 근로 시간에 대해서 엄청 또 예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업도 그렇고 그쪽 이제 노조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게 사실은 그 근로자들의 그 이해관계랑 그 업계 쪽에 이제 그 CEO들이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면 결국 우리만 더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뭐 생산성도 저하되고 막 이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또 근로자들이 이제 밑단이나 현장에서는 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요 이슈 하나만 또 끝내기 전에 다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밤사이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이제 관세가 한 달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만 트럼프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 게 반도체도 사정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타이완을 타깃으로 하는 건지 거기 또 한국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특정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특성상 타이완, 한국이 가장 타이완이 아마 1번일 것 같고 TSMC가 워낙 많이 미국으로 보내니까 우리나라도 2번으로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고 일부러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일종의 좀 지금 마치 하겠다고 했다고 한 달 유예하는 엄포처럼 쓰듯이 이것도 약간 그런 용도로 일부러 불특정하게 시점도 나라도 특정하지 않고 툭 던져놓는 그런 수준인데 어쨌든 당하는 우리나 TSMC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고 TSMC도 이런저런 관측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공장을 뭐 미국으로 더 옮기느니 뭐 이런 얘기들 결국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카드를 갖고 와 이런 전략인 거죠. 협상 카드로 네. 또 언제 어떻게 꺼내들지 지켜봐야겠고요. KBS 김준범, 석민수,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뭐 사연이라든지 또 정답은 2부 시작할 때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창업 트렌드로 돌아오는데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 AI 서비스들 자영업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금방 10시 5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